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그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 플러스 사업단 향기인문학센터의 특강을 맡게 된 서울대학교 오지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 아마 이름은 익숙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데카르트, 칸트, 헤겔이라고 하는 세 철학자를 중심으로 서양 근대 철학 그리고 근대적 주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세 철학자는 워낙에 유명한 철학자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서양 근대 철학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거나 흥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일단 접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특히 근대적 주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는 딱 잘라서 말을 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넓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사회문화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체제 속에서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서 주체로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 가장 근저에 있는 인간 개념은 어떤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 서양 근대 철학의 가장 중요한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사상가의 사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건지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인식의 주체 개념을 새로이 들여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들어는 보셨겠지만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데카르트의 그 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제가 의미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의미는 바로 인식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결국은 데카르트에게는 인식 그리고 특히 진리를 인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인간이 다름 아니라 유한자이긴 하지만 인간이 바로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 자신이 참된 진리에 대한 인식의 주체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확립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데카르트는 사실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그 이전의 중세 철학이라든지 이런 그 전통 철학에서의 사상의 중심에 있었던 건, 관심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유한자 그 자체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그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의미를 근저에서 지워주는 것으로서의 무한자 혹은 신에 대한 사유가 그 사상적 전통의 중심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데카르트는 서양 철학 전통 내에서 굉장히 큰 혁명적인 어떤 방향의 전환을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카르트가 이루었던 그런 철학적 어떤 혁명의 길을 또 이어받는 또 다른 근대 철학자가 바로 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칸트라는 철학자는 데카르트와 마찬가지로 역시 그 인식의 문제에서 진리 인식의 중심을 혹은 뭐 세상을 인식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인식의 중심을 바로 대상 혹은 외부가 아니라 역시 유한자로서의 인간 내부로 들여왔다는 점에서 데카르트와 유사한 그 혁명의 길을 걷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칸트는 자신이 이룩한 이러한 근대 철학적인 어떤 사유에서의 혁명을 본인 스스로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 의미를 스스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칸트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그 인식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고 유한자로서 어디까지 진리 주장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보다도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에 칸트가 아주 진지하게 천착을 했다. 이런 점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칸트 부분에서는 칸트가 생각했던 도덕적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는 유한자로서의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 어떻게 자기 스스로에게 법칙을 부여하면서 도덕적으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자율성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것에 대한 칸트의 사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칸트는
데카르트와는 또 다른 맥락에서, 그러니까 실천이라고 저희가 철학에서는 부르는데요. 실천 혹은 행위 혹은 도덕, 윤리의 측면에서 또 다른 전통적인 방식과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근대적인 어떤 인간관을 마련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겔은 이 데카르트와 칸트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 근대 철학의 어떤 큰 사상의 물결을 종합하고 마무리하는 철학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많은 그 철학 사가들이 헤겔을 일컬어서 근대 철학의 완성자 혹은 근대 철학의 그 흐름에 있어서 전개에 있어서 최정점에 서 있는 철학자이자 동시에 현대 철학이 시작되는 어떤 분기점에 있는 철학자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헤겔은 그 데카르트와 칸트가 이루어 놓은 근대 철학적인 유산을 물려받지만 거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이 사회적이고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지평에 서 있는 그러한 것으로서의 인간관에 대한 철학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겔에게서 나타난 그 인간에 대한 관점 혹은 근대적 주체에 대한 관점은 특히 그 근대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역사적 주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역사적 주체성에 대한 관점 그리고 그것에 대한 헤겔 나름의 사유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은 뭐 아주 유명한 대목이죠. 그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그 헤겔의 정신현상학에 나와 있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타난 헤겔의 어떤 인간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또 헤겔이 또 아주 유명하게 만들어낸 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독일어로 Zeitgeist, Spirit of the Time이라고 하는 거요. 그 시대정신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제 주창을 했을 때 헤겔이 어떤 방식의 근대적 주체에 대한 생각, 기존의 데카르트와 칸트가 이어왔던 그리고 발전을 시켰던 근대적 주체에 대한 생각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확장을 시켰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세 철학자를 중심으로 근대적 주체관 혹은 근대적 주체가 뭐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인식의 주체로서 그 다음에 또 도덕의 주체로서 역사를 만들어가고 한편으론 역사에 제한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개척하고 만들어가는 그러한 인간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근대적 주체관의 핵심은 또 전통적인 그러니까 전근대적인 서양 철학 안에서 전근대적인 인간관과 비교해서 보자면 이제 근대에서는 더 이상 신이 있지 않은 유한자들끼리 모여서 그리고 특히 이성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어떤 세계 그리고 그 안에서의 삶 이거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그 연보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근대 철학자, 서양 근대 철학자라고 한다면 거기에 저희가 사실 그 계보에 넣을 수 있는 철학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아마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말브랑슈. 뭐 저희가 철학사에서는 합리주의 철학자라고 분류하는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뭐 로크, 버클리, 흉 경험주의자라고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뭐 루소, 칸트, 그다음에 뭐 헤겔로부터 이어지는 독일 고전 철학. 독일 고전 철학이라고 하면 칸트의 유산 속에서 헤겔까지 이르는 그러니까 칸트 이후에 칸트가 이루어 놓은 어떤 철학사적인 혁명 안에서 그 사유의 유산을 물려받으면서도 계속 발전을 시켰던 굉장히 많은 독일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그 피테, 쉘링, 헤겔을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독일 고전 철학자들이 모두 들어갈 수 있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자본론으로 유명한 막스, 그 다음에 뭐 생철학으로 유명한 쇼펜하우어, 니체, 키에르케고르까지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철학자들이 이 근대 철학자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르네 데카르트, 그 다음에 임마누엘 칸트, 그 다음에 게오르그 프리드리 헤겔 이 세 사람에게 집중을 한다면 이 세 사람들이 그 어떤 다른 철학자들보다도 굉장히 혁명적인 방식으로 기존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의 사유, 체계를 내놓았고 그것이 또 철학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데카르트는 시기가 조금 이릅니다. 그 칸트나 헤겔에 비해서는요. 그래서 17세기 철학자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방법 서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에 대한 담론이란 뜻입니다. Discourse on Method라고 영어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 책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철학에 관한 성찰, 줄여서 저희가 성찰이라고 부르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에서 제가 소개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이 명제는 이 두 책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는 데카르트의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그 두 책에 나타난 데카르트의 그 코기토 명제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칸트는 1724년에서 1804년까지 살았던 인물로 18세기 독일 계몽주의를 선구적으로 이끌었던 그 철학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칸트가 서양 철학사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 칸트를 호수에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철학사 전체가 이 칸트라고 하는 호수로 흘러들었다가 거기에서부터 다시 다 물줄기가 뻗어나오는 그런 호수 같은 존재가 바로 칸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의 사실 현대 철학에도 칸트가 많이 인용이 되고 소환이 되고 그러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현대 철학의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칸트인데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칸트의 3비판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순수이성 비판이고요. 두 번째가 실천이성 비판, 세 번째가 판단력 비판입니다. 그래서 이 세 책은 칸트의 첫 번째는 뭐 인식론, 형이상학에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칸트의 실천 철학에 대한 것이고, 뭐 윤리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칸트의 미학 이론, 그 다음에 목적론적 뭐 생명 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외에도 많은 글들을 썼습니다만 이 세 그 삼비판서라고 부르는 이 세 저작을 중심으로 칸트의 주요 사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칸트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 삼비판서의 의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수이성 비판이 묻는 물음은 과연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이고요. 두 번째 실천이성 비판이 다루는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물음이고, 마지막 판단력 비판은 우리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물음을 다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물음은 모두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하나의 물음으로 귀결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 비판서가 갖는, 삼비판서가 갖는 의미는 결코 간과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저희 강의에서는 순수이성 비판 서문에 나타난 칸트가 그 자신의 철학적 작업의 의미에 대해서, 그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고 이야기하는 대목, 그 다음에 실천이성 비판에 나타난 칸트의 도덕적 삶에 대한 혹은 도덕적 주체에 대한 칸트의 이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헤겔은 칸트보다 약간 한 세대 정도 뒤의 철학자, 한 세대 혹은 두 세대 정도 뒤의 철학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가장 유명하게는 정신현상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1807년,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사실 나폴레옹과의 전쟁에 의해서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독일의 기존 그 정치 체제가 무너지고 독일식의 어떤 근대화가 진행되고 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시기에 어떻게 보면 어떤 정치적 격동의 시기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헤겔이 쓴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책에 그래서 보면 어떤 역사적 변화, 그리고 그 역사적 변화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어떤 영향, 그리고 그 불가분한 관계성, 그 다음에 그 관계성을 고려했을 때 철학, 학문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헤겔의 아주 진지한 고민들이 깊게 녹아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신현상학에 나타난 몇 가지 헤겔의 생각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역사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좀 그것에 대한 헤겔의 생각을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몇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헤겔은 또 이 근대 철학자 중에서도 그 사회정치 철학 분야에서 굉장히 큰 업적을 남겼던 그런 철학자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정치 철학과
근대적으로 어떤 이 정치체를 구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의 근본 원리는 무엇이어야만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겔의 근본 사유를 담아놓은 것이 바로 법철학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여러분들 중에 해겔의 정치철학적 사유와 입장 그리고 그것이 갖는 어떤 근대적 의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 법철학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아마 공부를 해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철학 대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해겔이야말로 철학적 체계라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믿었던 마지막 철학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철학적 체계라고 하는 것은 해겔한테는 그리고 당대의 독일 철학자들한테는 인간이 세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인식을 모아놓은 것 그리고 정합적이고 일관적인 방식으로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철학자들이 그러한 의미에서의 철학적 체계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꿈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학문들이 분과화되어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철학을 하면서 동시에 물리학 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생물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꿈꾸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칸트는 이제 해겔은 그런 모든 것들을 모아서 철학적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철학 대계라는 책입니다. 요 정도로 소개를 드리고요. 일단 데카르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카르트가 활동했던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데카르트가 그 활동했던 시대는 사실 르네상스가 부흥을 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서양의 철학사 전통에서 보자면 대략 뭐 3, 4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데카르트가 살던 그 르네상스가 꼽히던 시기까지, 그러니까 중세 한 1000년의 시기를 저희가 암흑의 시대라고 부르는 그 철학 사가들도 있습니다. 철학사에서 이 시기가 한 대략 1000년의 시기가 암흑의 시기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종교적인 물음 그리고 신학이 철학의 우위에 서 있었다라는 의미. 그래서 어떤 근대적 의미에서 인간이 인간적인 이성에만 의지를 해서 그 이성적 질서에 이성적 질서에 근간을 두고 철학을 진행을 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모든 물음이 결국은 신에 대한 물음 그리고 종교적 권위로 귀착이 되었던 그런 시기다라는 의미에서 그 시기를 암흑의 시대다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중세 철학도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흥미로운 생각들, 그 다음에 굉장히 재미있는 그리고 의미 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적인 것들이 발전이 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세를 무조건 중세적 사유를 저희가 무조건 같이 절하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근데 보통의 평가가 그렇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중세 철학의 어떤 흐름에 그 어떤 반대 방향에서의 새로운 뭐 사상의 물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예 혹은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새로운 물결이기도 한데요. 그거를 르네상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가 새로, 네상스, 뭐 birth죠. 태어남. 그래서 뭔가 부흥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 태어남 혹은 새로 생명을 얻음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르네상스 운동은 어떤 것이냐면 중세 철학 이전에 그러니까 기독교 중심의 신학이 사유와 문화, 사회 전반을 지배했던 그 시기 이전에 고대 그리스, 로마의 인문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시대의 어떤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유와 문화를 되살리자라고 하는 문예 부흥 운동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그러니까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그 사유와 문화와 그 다음에 사회가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르네상스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시대의 마지막 끝 지점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데카르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또한 과학이 발달을 하고 그러니까 경험주의적인 방법론에 근거한 과학이 발달을 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에 대한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 확장이 되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데카르트라는 철학이 탄생을 한 거기도 한데요. 데카르트의 그 아까 가장 중요한 책이 혹은 가장 유명한 책이 바로 방법 서설 Discourse on Method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아까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회의주의라고 하는 방법을 활용을 합니다. 회의주의라고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 의심에 붙이는 겁니다. 어떤 것을 의심에 붙이냐면 내가 지금 확실한 인식이다, 혹은 참이다라고 믿고 있는 그 모든 인식을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닐 수도 있는데 라고 하는 의심에 넣는 것, 이걸 회의주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감각 경험에 대한 의심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혹은 일상적 관점에서는 감각이 매우 확실하고 또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믿을 만한 정보를 주고 세상에 대한 정보와 인식을 준다라고 쉽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많은 철학자들이, 사실 꼭 데카르트뿐만 아니라 많은 철학자들이 감각이 주는 인식이 사실 믿을 만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각은 우리를 너무나도 자주 속이기 때문에 믿을 만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어떤 인식을, 그것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어렵다, 그게 참이라고 믿기 어렵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을 바로 회의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하게 여기에서 강조를 해야 될 점은 어떤 것이냐면 데카르트는 결코 회의주의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회의주의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 내지 인간이 이것은 확실한 인식이다, 이건 참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회의주의자들입니다. 반면에 데카르트는 결코 회의주의자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데카르트는 어디까지나 회의주의를 혹은 회의적인 것을 방법론적으로만, 하나의 방법으로서만 활용을 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무슨 이야기냐면 데카르트가 이 찾고자 했던 아주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리, 인식의 토대란 것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진리라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진리를 인간이 인식할 수 있고 그 인식의 토대를 찾을 수 있다고는 찾아야 한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한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어떤 의심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의심, 어떤 회의주의자가 와서 어떤 의심과 어떤 물음을 던져대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우리가 이것은 확실하게 참이다 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것, 이거를 진리라고 데카르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믿었고 그것의 절대적인 근거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데카르트는 찾았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찾은 것이 바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따라서 나는 존재한다, 바로 이 명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카르트는 결코 회의주의자는 아니라는 것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방법소설 일부에 보면 데카르트가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어떤 지적 여정, 배움의 여정에 대해서 차례차례 설명을 합니다. 사실 방법소설이라는 책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적 글쓰기의 스타일 측면에서 봐도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고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아주 편안한 개인의 고백, 일기 같은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내용은 굉장히 엄밀하고 굉장히 날카롭고 굉장히 또 어려운 대목도 있고 하긴 하지만 읽어보면 나는 이러이러한 길을 걸어왔고 이것이 마땅치 않아서 이 길을 선택을 했고 등등등, 이렇게 어떤 굉장히 개인의 주관적인 목소리로, 그 다음에 고백체의 형태로 써져 있어서 한번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라고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법소설 일부에서 데카르트는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지적 여정을 걸어왔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책에서 나는 많은 것들을 배웠다. 책에서 배운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 뭐 중고등학교 우리식으로 말을 하자면, 그 다음에 좋은 대학교에 가서 이러저러한 책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책들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 사상가들 혹은 이전에 유명한 사람들, 학자들이 생각했던 것, 그들 사이에 어떤 논쟁이 오고 갔었는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운다는 거죠. 그런데 데카르트는 책으로부터 자기는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절대적 진리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주는 바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 본인의 실망을 표현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요.
생각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절대적 진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전에 철학자들이, 특히 철학자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요. 어떤 철학자들이 절대적 진리를 찾았다라고 한다면 그토록 많은 논의가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왜? 철학은 계속 반복돼서, 그러니까 철학이 절대적 진리, 이것은 절대적 진리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절대적 진리이면 그것으로 땡 하고 끝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계속 많은 사람들이 계속 다양한 종류의 철학적 입장들을 내놓잖아요. 플라톤은 이것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거 아닌 것 같고 이게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스토아파는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데카르트가 보기에 많은 책을 통해서 많은 공부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철학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수하게 많은 다양한 의견들의 그 난장판이라고까지 말하면 너무 과장된 것이겠지만요. 그 무수하게 많은 진리 주장들 혹은 믿음들 혹은 그런 의견들이 있을 뿐 어떤 하나의 진리는 없는 거다. 이런 걸 나는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음과 함께 책으로부터 무언가는 배우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이러한 배움의 방법은 나는 버리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데카르트가 두 번째로 택한 이 배움의 방법은 바로 세상이라는 큰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 즉 여행을 통해서 이제 배우는 것, 이것을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카르트가 여기저기 많이 여행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 대목을 자세히 읽어보면 데카르트가 사실 오늘날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세련된, 그리고 오늘날 식으로 말해서 그 코스모폴리탄적인 세계 시민주의적인 어떤 세련된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데카르트는 문화적 상대성에 대한 그 감각을, 아주 예민하고 열린 감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는 이것이 옳고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예의 바른 것일 수 있지만 다른 도시에서는 그것이 옳지 않고 혹은 무례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열린 의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세련된 데카르트의 면모를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데카르트가 역시 세상이란 큰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결국은 상대주의적인 어떤 진리, 여기에선 이것이 맞고 저기에서는 저것이 맞은 것. 그래서 이 세상을 여행을 통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큰 책에서 배우는 것을 통해서도 절대적 진리에 대한 인식은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이것도 나는 버렸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결단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냐면 책, 그 다음에 세상이라고 하는 큰 책에서도 내가 배울 수 있는 바가 없으니 절대적 진리인식과 관련해서 그래서 나는 내 자신 안에서 진리를 찾겠다. 내 자신 안에 이성만을 활용을 해서 혹은 그것에만 의지를 해서 진리를 찾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대적인 혁명적인 전회 혹은 방향 전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제부터는 근대적인 철학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외부 세계와의 어떤 대화라든지 외부적 권위라든지 뭐 이런 것에서 진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 안에서 자기 자신 안에서 오로지 그 진리를 찾게 되는 이런 방식의 사유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데카르트는 내 안에서의 인식적 혁명이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 방법소설 2부에 나타난 건데요. 말하자면 외부 세계에서 혁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이 진리를 내 안에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었던 기존의 그 인식의 집, 무수한 믿음과 그 다음에 내가 한 번도 반성해보지 않았던 무수한 어디선가부터 이제 얻어 들어서 채운 그 수많은 개념과 믿음들을 한 번은 싹 다 제거를 하고 완전히 새로운 토대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집을 짓는 일, 이것은 바로 내 안에서의 혁명과 같은 것이고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견해의 영역을 혹은 그런 것들을 모두 한번 지우고 확고부동한 진리를 찾는 것, 이 길을 데카르트는 개척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소설에 나온 데카르트의 이런 생각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인용문은 방법소설의 서두를 여는 첫 번째 문단입니다. 그래서 이 서두가 사실 굉장히 파워풀하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식은 세상에서 가장 잘 분배되어 있는 것이다.
예. 어떻게 보면 데카르트의 아주 혁명적인 주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데카르트가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잘 판단하는, 그리고 참된 것을 거짓된 것에서 구별하는 힘이,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양식, 우리말로 그 한자로 좋을 양자에 알식자를 써서 번역을 하는 거거든요. 불어로 봉상스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영어로 굿센스 아마 이렇게 번역을 할 텐데요. 혹은 이성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동등하다는 것, 이게 바로 방법서설 가장 첫 문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식 능력과 관련된 데카르트의 아주 혁명적인 혹은 민주주의적인 생각을 딱 피력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은 이성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데카르트가 이 생각을 어떻게 발전을 시키냐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모두 다 동일한 이성 능력을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모두 다 다른 의견만 갖느냐, 왜 의견이 다 다르냐, 이거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것은 따라서 다른 누군가보다 더 이성적이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는 길이 서로 다르고 우리가 같은 것을 고찰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이성 능력은 똑같지만 이성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길 혹은 그 방법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의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진리를 찾고자 한다고 한다면 방법부터 찾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로 좋은 정신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좋은 이성 능력을 갖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다. 그 방법을 개척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아주 혁명적인 그런 주장으로 이 방법서설의 서두를 포문을 아주 파워풀하게 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인용문은 방법서설 1부의 맨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우리 자연의 빛을 흐리게 할 수 있는 혹은 이성의 귀를 덜 기울이게 만드는 많은 오류들로부터 조금씩 해방이 되었다.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혹은 외부로부터 들어서 배우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이성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들을 자기가 점차 생각을 통해서 좀 깨나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나 세상이란 책에서 공부하는데 그리고 약간의 경험을 얻으려고 애쓰는데 몇 년을 보낸 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어느 날 나 자신에게서 공부하자고, 다름 아니라 내 안에서 진리 인식의 길을 찾자라고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따라야 할 길들을 선택하는데 내 안에서 찾는 거죠. 내 정신의 모든 힘을 바치자고 결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카르트가 이제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명제를 어떻게 제시하는지 좀 간략하게 그 방법적 회의의 절차를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법소설 그 4부에 요 내용이 요약돼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성찰에 나와 있습니다. 성찰이라는 책에 나와 있고요. 일단 첫 번째 단계는 감각의 불확실성에 대한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데카르트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이 지적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가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혹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지요. 그래서 보면 뭐 아주 쉬운 예로 사실 저 멀리 보이는 달은 혹은 태양은 지금 제가 가까이 보고 있는 저 옆 창문 밖으로 보이는 건물보다 달이나 태양이 더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마치 옆에 있는 창밖을 통해서 보는 건물이 더 큰 것처럼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이것이 시각이 어떻게 실제 사실을 왜곡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은 믿을만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데카르트가 자기가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감각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믿을 수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사유를 진행을 할 때, 성찰, 명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성찰을 진행을 할 때, 결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각은 믿을만 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각보다 그러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믿을 만한 혹은 참된 인식이 있을 텐데 라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첫 출발점을 감각적 인식으로 삼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의 불확실성에 대한 사유를 천천히 하다가 데카르트가 이른 결론은 어떤 것이냐면 적어도 수학적인 것 혹은 조금 더 추상적인 것, 보편적인 것은 더 감각적인 것보다는 진리를 갖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2 더하기 2는 4다라고 하는 진리는 제가 꿈을 꾸든 아니면 지금 깨어있던 이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진리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학적 진리는 감각의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는 확실하다고 믿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니냐라고 이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데카르트가 그 유명한 악령의 가설을 들여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2 더하기 2는 4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철두철미하게 진리다, 흔들리지 않은 진리다라고 믿고 있는데 만약에 악령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주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네, 다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악령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어떤 나쁜 의도냐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한번 속여봐야지 이런 나쁜 의도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는 사실은 5인데 이 악령이 지금 2 더하기 2는 4라고 철떡같이 믿게끔 하는 거면 어떡하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2 더하기는 4라고 어디까지 이것이 참이라고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지라고 하는 문제를 들여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데카르트가 악령의 가설을 들여오는 것은요. 데카르트가 그 진리 인식의 기준을 어떤 것이 진리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지 도대체 그 기준이 무엇일지라고 하는 것을 문제 삼을 때 그 기준을 굉장히 높게 설정을 하고 아주 높은 수준으로까지 그 진리 기준을 높여놓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이제 데카르트의 이 사유 속에서는 이 악령의 가설을 전제할 때 그 악령의 가설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정도로 확실한 것이 진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 2 더하기는 4다라고 하는 수학적 진리는 사실은 그 진리성이 아주 높지는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악령의 가설을 완전히 통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 데카르트가 나아갑니다. 그러면 악령의 가설을 우리가 견지했을 때 그 상황에서도 과연 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데카르트가 딱 하나 찾아낸 게 있습니다. 바로 나는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적어도 지금 악령이 나를 지금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의심을 할 때 혹은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적어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혹은 그렇게 생각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동안만큼은 이 악령의 가설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참으로 혹은 내가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 나는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그 라틴어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만큼은 그 어떤 의심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진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은 거짓이라고 생각하고자 하는 동안 그것을 생각하는 한 나는 필연적으로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것, something, 무엇인가,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라고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것은 이 진리는 너무나도 확고하고 너무나도 확실해서 회의주의자들이 어떤 공격을 하든지 간에 그걸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이것을 주저없이 내가 그동안 찾아왔던 철학의 제1원리로 받아들였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데카르트의 그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존재한다 이 명제입니다. 그래서 이 명제와 함께 데카르트는 이제 인식의 주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기존의 중세 철학의 전통에서는요. 아마도 궁극적으로는 신에 의지해야 됐을 거예요. 아니면 신 혹은 신의 말씀, 성경 아니면 성경에 대한 신학자들의 해석의 마지막으로 그것을 소환을 하고 그것에 의지를 해서 진리를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데카르트의 세계에 오면은요. 사유에 오면은 이제
이 인식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는 신이라고 하는 무한자가 아니라 유한자이긴 하지만, 이렇게 끊임없이 회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에서 유한자이긴 하지만, 그 인간의 특히 이 의심하는, 그리고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생각하는 이 유한한 인간 존재가 바로 이 모든 인식의, 진리 인식의 절대적인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데카르트가 가져온 근대 철학에서의 굉장히 혁명적인 위대한 사유의 전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칸트의 그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칸트도 이 데카르트가 따랐던 길, 데카르트가 개척했던 이 길, 그러니까 인간으로, 유한한 인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이제 이 철학적 사유의 방향을 전환하는 이 길을 칸트도 따라서 걷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이성 비판에서 데카르트는 이제 물음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옛날에 기존의 철학자들 혹은 사유하는 사람들은 주체가 대상을 따른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대상, 이 진리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에 대한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옛날의 철학자들은 사과라고 하는 외부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이 모든 진리가 그 안에 있고, 우리는 단지 그 외부에 있는, 외부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알면 된다고, 그것을 따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 방식으로는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물음의 방향 자체를 바꾸자. 그래서 주체가 대상을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대상이 주체를 따른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그 아이디어를 맨 처음에 주장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기존의 천동설, 그러니까 그 지구가 가만히 있고 그 태양을 비롯한 다른 천체들이 지구 중심을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천체의 움직임을 설명하려고 했을 때 설명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과감하게 전제를 바꾸어서 방향을 바꿔보자. 그래서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그것을 주위를 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천체의 움직임에 대해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지동설 아이디어를 내놓은 게 코페르니쿠스잖아요. 그래서 칸트도 자신의 철학적 작업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가져온 어떤 사유의 전환에 비유를 해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칸트가 열어놓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회에 따르자면 생각의 방식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은 나와 상관없이 저 바깥에 그 자체로 존재하는 사과, 그것의 진리,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사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에게 사과로서 나타나는가, 어떻게 사과로서 사과라는 대상으로 구성이 되어서 나타나는가, 이거를 중심으로 문제를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 전환과 함께 데카르트가 현상과 물 자체의 구별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적인 그 구별을 가져오죠. 그래서 물 자체라고 하는 것, 저거는 뭐 이 우리 인간의 인식과 상관없이 사물 자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ing in itself라고 하는 것이고, 독일어 Ding an sich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어떤 것, 그러한 것으로서의 진리, 를 가리키는 그 개념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칸트에 따르자면 우리는 물 자체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존재하는 사과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고, 현상으로서의 사과에 대해서, 나에게 사과로서 나타나는 것으로서의 사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식의 사유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전통적인 사유 방식과 다르게 인간이 인식 주체로서 사과를 대상으로 구성하는 그러한 인식 주체로서의 인간의 역할, 그것은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세상을 경험하는 조건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에서 가져왔던 어떤 새로운, 굉장히 기존에는 있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칸트가 천착했던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런 현상과 물 자체의 개념 뭐 이런 거보다도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칸트가 아주 천착했던 문제는 뭐냐면 칸트가 이성의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칸트 이전에 우리가 형이사학자라고 불렀던 기존의 철학자들은 영혼이 무엇인가, 영혼은 불멸하는가, 뭐 이런 문제, 세계는 무엇인가, 신은 존재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다루었었습니다. 굉장히 전통적인 철학적 물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보면 이 영혼, 그 다음에 세계, 신 같은 것은 아주 순수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자면 이것들은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거나 실제로 쉽게 말씀드려서 만질 수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성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순수하게 사유하는 것, 생각하는 능력을 통해서 개념적으로 만들어낸 순수 개념적인 어떤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칸트가 상당히 천착을 했던 문제는 어떤 거냐면 당대가 칸트가 살았던 시대가 철학 사적으로 봤을 때 그 영국에서의 경험주의와 회의주의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고 독일에도 소개가 되고 했던 시대, 그 다음에 영혼, 세계, 신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문제를 다루었던 전통적인 형이상학이 무너져가고 있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 거죠. 경험주의나 회의주의의 이제 새로운 흐름에 따르자면 영혼, 세계, 신 이런 새로운 이런 개념들에 우리가 만질 수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버릴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칸트가 이제 개척한 그 코페르니쿠스적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해가 가져온 굉장히 유의미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버릴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개념들은 사실 우리의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만질 수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칸트가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중에서도 이제 도덕 철학 측면에서 칸트가 가져온 어떤 그 혁명적인 사유, 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어찌됐든 그 칸트는 영혼, 세계, 신, 그리고 이 행위의 영역에서는 자유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모두 다 사실은 이성이 감각 경험과 아무 상관없이 혼자 만들어낸 이제 개념인 건데 이 개념들을 그러나 우리는 버릴 수가 없다. 왜? 그 개념들을 생각을 하고 그 개념들에 결국에는 부닥치는 것이 이성의 운명 혹은 이성이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달리 말해서 이성은 그 문제들을 붙들 수밖에 없다. 저 무한자에 대한 무한한 것에 대한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성의 운명에 대한 칸트의 중요한 생각이 크게 의미를 가지는 대목이 바로 이 자유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순수이성 비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의 결과로 하나의 중요한 결과로 칸트가 가져오는 것이 바로 자연과 자유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그래서 칸트에 따르자면 우리는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기계적 인과론의 지배가 되는 세계입니다. 기계적 인과론이라고 하는 것은 A가 있으면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B라고 하는 결과가 그냥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하늘이 흐리면 혹은 대기 중에 습도가 적정 수준이 되면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면 그것이 원인이 돼서 땅이 젖고 이런 것이 기계적으로 원인과 결과의 인쇄가 쭉 일어나는 것이 자연의 세계라고 한다면 칸트가 보기에 자유의 세계는 이것과 완전히 다른 틀에서 굴러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덕적 자기결정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세계는 기계적 인과론의 세계가 아니라 인간이 자유롭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행위의 원인이 돼서 자기 스스로를 결과로 만들 수 있는 자기 원인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칸트가 생각했던 자율성 혹은 도덕적 자기결정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 물론 이 자연과 자유의 이원론에 대해서 칸트 스스로도 이 이원론을 어떻게 하나로 통합해서 설명할 건가라고 하는 문제에 많이 부닥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이원론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 고전 철학자들의 문제 제기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원론이 가지고 있는 난점이 있죠, 언제나. 강력한 이원론은 그 두 가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부닥치는 난점이 있습니다. 이 이론적 난점에도 불구하고 자연과 자유의 이원론, 칸트가 내세웠던 그 이원론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인간이 자기결정적인 존재로서 그러한 의미에서 자유로운 존재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의 세계에서 기계로 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인간은 도덕적 존재로서 그러한 의미에서 인간은 결코 기계가 아니다. 자유의 존재다. 그거는 완전히 이 자연적인 것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줬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칸트의 이 실천적인 어떤 측면, 자유로운 존재자로서 도덕적 자기결정의 주체로서 사는 그 인간에 대한 칸트의 사유는 칸트 철학의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인용한 문장은 실천이성 비판에 나와 있는 문장이기도 하고요. 그 칸트가 죽은 후에 세워진 그 묘비에 들어가 있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미지 검색을 해보시면 그 칸트의 묘비에 저 독일어로 써져 있는 그 문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맨 뒷부분만 보면은요. 내용은 이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할수록 내 마음을 점점 더 큰 경탄과 그다음에 이제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죠. 놀라움과 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거 두 개가 있다. 하나는 내 머리 위에 빛나는 별이 빛나는 하늘. 이거는 자연 세계에 대한 겁니다. 두 번째로 내 마음 안에 도덕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칸트에게 이 도덕적인 이 자유, 도덕적인 자기결정을 하는 존재로서 그러한 의미로서 자유로운 존재로서 인간의 삶의 신체적 삶의 의미 이것이 칸트의 철학에서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도덕적 자율성에 대한 칸트의 생각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성이라는 말 자체가요, 여러분, 그 오토노미죠, 영어로.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오토, AOTO, 이거는 뭐 자기 스스로란 뜻이 있고요. 놈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영어에서 그 그 규칙, 규범이라고 하는 말을 뜻하는 그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성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스스로 규율하다, 스스로 자기 행위의 규칙을 만들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칸트에 따르자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행위한다는 것은 그 어떤 외부에서 주어지는 규칙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스스로. 왜냐하면 내 안에는 실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성이 도덕 법칙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를 실천 이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은 나쁜 것이다. 살인하지 마라 라고 하는 도덕 법칙 혹은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은 나쁜 것이다.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하는 도덕 법칙 이런 것들을 실천 이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법칙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법칙을 우리가 안다라고 해서 그대로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짓말은 나쁘다라고 하는 거 누구나 알 수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누구나 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언제나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법칙에 대한 암에 이 실천 이성이 알려주는 것에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법칙에 대한 존경심, 리스펙트의 번역어입니다. 그래서 그 번역어, 그 도덕 법칙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선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동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과를 먹겠다라고 하는 행위, 먹는다라는 행위가 있다라면 사과를 먹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사과를 먹으려는 의지는 배고픈 나의 충동 혹은 달콤한 것에 대한 나의 욕망, 이것을 채우려고 하는 의지일 것입니다. 근데 선의지는 이런 모든 욕망과 다르게 칸트가 굉장히 유일하게 도덕적인 하나의 의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선의지는 어떤 의지냐면 다른 그 어떤 동기도 아니고 오로지 그것이 옳다는 이유와 하나만으로 그것을 행위하려는 의지,
이것을 선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천 이성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도덕 법칙의 형태로 알려준다면 그 법칙에 대한 존경심이 한편에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하게는 그 도덕 법칙을 그 어떤 다른 이유도 아니라 그것이 오로지 옳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을 행위하려는 선의지가 작동해서 행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도덕적 행위이다라고 칸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위할 수 있는 도덕적 자율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어떤 다른 동물적 존재보다도 위대하고, 그 다음에 의미 있고, 뭐 그런 존재자다, 가치 있다, 가치 있는 존재자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바로 존엄성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덕 법칙을 칸트는 특히 정언 명령의 형태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언 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무조건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도덕 법칙이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제안해서 제 실천이성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줄 때,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테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돼라고 한다면 그것은 앞에 조건부가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조건부가 앞에 붙으면 그것은 선의지에 따라서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가져온 어떤 혜택, 이득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옳은 행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덕적 자율성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형태로 도덕 법칙은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칸트는 그거를 정언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칸트는 자신의 철학 체계에서 이 모든 도덕 법칙을 상위에서 규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덕 법칙 혹은 그러한 정언 명령을 여러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바로 우리가 보편화 정식, 그 다음에 뭐 존엄성의 정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편화 정식은 뭐냐면요. 너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되기를 동시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 사실 원문이 워낙에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번역도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너의 준칙이 언제나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위하라. 이렇게 줄여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혹은 주관적인 행위 규칙입니다. 어느 누구나 다 자기 행위 규칙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내가 상황이 매우 안 좋을 때 나는 내 친구에게 아주 사소한 거짓말을 해도 된다. 그래서 내 친구에게 내가 돈을 갚을 계획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지만 돈을 언제까지 갚을게 거짓말인 줄 알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5만 원 정도를 빌리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도 그 사람의 행위 규칙입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는 거짓말해도 돼라고 하는 본인의 준칙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준칙이 과연 도덕적인 것인지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헷갈린다라고 한다면 칸트의 저 보편화 정식에 따르자면 물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보편화 가능한지. 그래서 네 친구도 너한테 그렇게 해도 돼? 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인간이 모든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보편화 가능한지를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물음에 대해서, 제 준칙에 대해서 아니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작은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러면 사회의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지니까 라는 답이 나온다면 그것은 보편적 도덕 법칙으로 볼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면 그것은 도덕 규칙으로서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칸트의 그 보편화 정식이라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칸트 철학의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정식이 바로 존엄성 정식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 안에 있는 인격을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단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 혹은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거나 그 사람과 무엇을 하거나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것 혹은 내가 목적을 이루는데 수단이 될 수 있는 것 이런 걸로 대한다는 건데요. 그것 말고 그 사람을 혹은 그 사람 안에 인격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요. 혹은 인간성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요. 그건 뭐냐면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성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적인 존재로서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생각이 사실은 굉장히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권을 이야기한다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다른 것과 교환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그 자체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게 칸트가 가져온 굉장히 중요한 그 도덕적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생각에 따르자면 그 칸트의 실천 철학에서 인간은 도덕적 자율성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나아가서 그러한 존재로서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자체로 중요한 가치, 존엄성을 갖고 있는 존재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헤겔의 그 역사적 주체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헤겔의 가장 유명한 책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현상학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정신현상학이라는 책 중에서도 그 자기식장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사실 뭐 20세기 현대 프랑스 철학자들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고 굉장히 현대 철학의 전개에 뭐 현대 철학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근대 철학 전개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던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헤겔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카르트에서 칸트로 이어지는 근대 철학의 계보를 뭐 그것의 발전의 최정점에 있는 철학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카르트와 칸트가 열어놓은 인간적 주체의 힘, 인간적 주체의 인식적이고 실천적인 힘, 이거를 근대 철학이 열어놓았다. 인간적 어떤 주체성에 대해서 열어놓는 것, 이거 정말 위대한 근대적 성취다라고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헤겔은 또 다른 한편에서 이 데카르트와 칸트 철학이 보여주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주체의 한 명의 주체잖아요. 그 한 명의 주체의 어떤 내면에만 초점을 맞추는 이것에 약간의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겔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인간은 사실 혼자로서만 존재하지 않고 다른 인간에 대해서만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헤겔 본인은 상호주관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우리가 아주 넓은 의미에서 헤겔이 사실은 기존 근대 철학자들이 보여주진 않았던 이 상호주관성.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나 다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만 인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들여온 철학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대목은 정신현상학에서 나오는 대목인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의식을 인간으로 바꿔서 말하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인간은 다른 인간 속에서만 만족에 도달할 수 있다. 혹은 하나의 인간은 또 다른 하나의 인간에 대해서 마주하고 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에서만 어떤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아주 뭐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현상학에서 헤겔은 이런 개념을 들여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일단은 욕망의 주체로서 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욕망의 주체로 사는 건데요. 더 나아가서는 이 다른 인간과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 속에서만 내가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사실 인정에 대한 욕망 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개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따르자면 우리는 한편에서는 배를 채우고 그 다음에 그것 외에 많은 물질적 욕망을 채우면서 살지만 또 다른 한편은 인정을 얻기 위해서 투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내가 인간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인간으로 인정받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인간으로 인정할 때 서로 인간으로서 관계하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생각을 들여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과 함께 헤겔은 이 인간이라고 하는 그 관점을 데카르트와 칸트가 열어놨던 인식과 실천의 영역에서 조금 더 넓게 나아가서 사회, 문화, 역사의 지평으로 크게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장된 지평에서 헤겔이 보는 인간은 어떤 것이냐면 혹은 근대적 주체는 어떤 것이냐면 무엇보다도
노동을 하는 인간. 노동은 사회적 관계 안에서만 하는 거죠.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소비하는 인간.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물건을 사서 내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하는 것, 이게 소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뭐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 서술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전도된 관계로 서술을 하는데, 뭐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더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과 소비의 주체로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망을 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노예라고 하는 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뭐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 해겔이 해석하는 바에 따르자면 노예는 노동하는 인간을 대표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노예는 뭐냐면 자연에 있는 사물을 문화적 사물로 가공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겔이 보기에는 노동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동을 해서 자연에 있는 어떤 나무라고 하는 사물을 제가 노동을 해서 뭐 탁자라고 하는 문화적 상품으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노동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노예라고 하는 인물은 노예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 대표하냐면 그거를 소비해서 사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의 결말은 어떤 것이냐면요. 주인은 사실 노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인은 사실 본인이 노동하는 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책상이 필요하면 노예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예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해겔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예가, 왜냐하면 자연 사물을 문화 사물로 바꾸는 주인공은 노예이기 때문에, 노동하는 자이기 때문에 노예가 주인의 주인이고 주인이 노예의 노예인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 변증법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던지 간에 이 정신현 상황에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통해서 해겔이 열어놓은 새로운 인간관 혹은 새로운 근대적 주체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통해서 혹은 인정투쟁을 통해서만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 조건에 대한 그런 사유의 방식 혹은 그런 지평을 열어놨다라고 하는데 근대 철학자로서의 해겔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해겔이 열어놓았던 이러한 그 새로운 근대 철학적 사유에서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대정신은 독일어로 사이트가이스트, 시대의 정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에 따르자면 우리 누구나 다 시대의 자식입니다. 누구나 그 역사적 배경과 역사적 맥락에서 자유로운 존재는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해겔은 특히 세계사적 인물, 아주 대표적으로 그 나폴레옹 예를 드는데요. 이 세계사적 인물, 역사를 만들어가는 어떤 세계사적 인물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요, 그런 어떤 세계사적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정념이나 열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서 어떤 시대적인 이 변화를 이끌고 그렇게 역사는 발전을 하고 변화를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해겔은 또 다른 한편에서 보자면 이 역사 철학의 사유가로서 아주 중요한 철학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해겔의 이러한 역사 철학은요, 한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역사적 존재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철학적으로 아주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실 유럽 중심주의적인 역사관을 내세웠고 그거를 철학적으로 정당화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해겔의 그 역사 철학 혹은 역사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차원 이렇게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판적 관점에서 보자면 해겔은 역사의 진화를 자유의 진화의 과정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동양세계가 있었고요. 동양세계에서는 한 사람만이 자유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동양세계는 사실은 페르시아 같은 이 동방세계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주로 전제주의적인 정치체가 주를 이루었던 그런 세계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에서는 몇 명이 자유로웠던 시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고대 그리스의 그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건 아니잖아요. 여성과 이방인 노예는 빠지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몇 명이 자유로웠던 시대였고, 마지막으로 서양 근대 독일에 이르면 드디어 모든 사람이 자유롭다라고 하는 원칙이 만들어지고, 그게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원리로 이렇게 자리 잡는, 이렇게 발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동양 세계는 뒤처져 있는 세계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럽 중심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굉장히 헤겔이 많이 비판을 받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 시대 정신에 대한 헤겔의 그 관점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 한 두 군데만 인용을 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인용문은요, 1806년이군요. 1806년에 그 헤겔이 예나라는 도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나라는 도시에 당시에 나폴레옹의 군대가 이제 그 전쟁을 일으켜서 들어옵니다. 그 독일 당시에 그 신성로마 제국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독일 제국을 나폴레옹 군대가 점령을 하는 그런 시대적 변화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겔은 굉장한 정치적 격변기, 우리 식으로 말을 하자면 뭐 일제식민지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조선시대가 무너지고 갑자기 무언가 식민지 군대가 들어오는,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렇게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격변기를 살았던 인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때 나폴레옹 군대가 이 예나 도시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헤겔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에게 쓴 편지의 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보면 나는 황제, 나폴레옹을 가리킵니다. 이 세계의 영혼이 말을 타고 정찰을 위해 도시를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하나의 점, 예나라고 하는 작은 도시죠. 여기에 집중하여 말을 타고, 그러나 이 나폴레옹은 당대의 어떤 세계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아주 위대한 역사적 인물이라는 거예요. 세계의 손을 뻗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한 명의 개인을 보는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그 헤겔이 보기에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새로운 시대적 정신을 가져오는 굉장히 위대한 세계사적 인물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떤 인물이 그러한 시대적 인물일 세계사적 인물일 수 있는지 이거를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은 정신현상학의 서문에 있는 건데요. 당대의 어떤 격변의 시기에 대한 헤겔의 그 감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대가 탄생의 시대이자 새로운 시기로의 이행의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채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 너무 알 수 있다. 정신은 지금까지의 세계와 결별하고 지금까지의 세계를 과거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새로운 어떤 변혁의 노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기가 오랫동안 엄마 뱃속에서 양분을 토하면서 몸만 키우다가 갑자기 세상에 나오면서 어떤 질적 성장을 이루는 것처럼 세상도 그러한 식으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변화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렇게 새로운 시대 정신의 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던 대목이기도 합니다. 역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어떤 시대 정신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일지,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시대 정신이 가능할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카르트, 칸트, 헤겔이라고 하는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상가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상을 이렇게 1시간 안에 몇 가지 개념으로 요약을 한다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아주 좀 단순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들이 있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인식의 측면에서 가져온 어떤 새로운 것, 그 다음에 실천의 측면에서, 그 다음에 역사적 사유의 측면에서 이 세 철학자가 가져온 완전히 혁명적이고 완전히 새로운 어떤 사유 방식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들이 열어놓은 새로운 사유의 지평에서 보자면 근대적 주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신 혹은 그 어떤 초월적 주체 혹은 그 어떤 외부적 어떤 권위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유한한 인간이긴 하지만 그 유한한 인간이 적어도 이성을 갖고 있는 한에서 이 진리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 유일한 진리 인식의 토대로서, 담지자로서, 그 다음에 또 자율성의 주체로서 이 역사적 세계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적 어떤 한계에 제한되어 있고 종속되기도 하지만 어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도 하고 역동적으로 새로 구축해가기도 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해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이 근대 철학 혹은 근대적 주체와 관련해서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